안녕하세요. 대한축구협회에 재직 중인 전임 강사 백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도자분들하고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 내용들은 한국 축구 기술 철학 MIK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MIK를 성공적으로 좀 이행하기 위한 훈련 방법론,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이제 경기 기반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IK라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한국 축구 기술 철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우리나라만의 플레잉 스타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IK는 2023년 6월에 피파 워크숍에서 저희가 정립해 놓았던 내용들을 처음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첫 KFA 엘리트 유스 코치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목포에서 웨비나로 TDS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었고, 2024년 4월에는 우에파 초청을 받아서 아일랜드에서 우리나라 축구 기술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축구회관에서 저희가 정립해 놓았던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한 부분을 미디어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후에 2024년 7월 천안에서 TDS 위크를 시작으로 8월 KFA HPG와 내셔널 팀, 그리고 연령대 대표를 포함해서 워크숍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에는 웨비나를 통해서 또 여러 지식 그리고 경험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마련을 했었고, 24년 12월에는 고향에서 MIK 위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파와 지금 함께 발전시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해죠. 25년 2월에는 하이퍼포먼스 그룹이 처음으로 온보딩을 통해서 목포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는 상황들을 좀 마련을 했고, 하이퍼포먼스 그룹은 협회 내부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전임 강사, 그리고 전임 지도자, 그리고 분석, 그리고 피트니스, 그리고 또 행정, 모든 전문가, 협회 내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좀 강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5년 3월에는 천안에서 엘리트 유스 코스, 그리고 그 지도자분들과 함께 이론과 실기를 함께 진행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로 좀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한 2개 정도 함께 하실 텐데요.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표팀 선수를 가장 많이 만지시고 또 대표팀 선수를 가장 최전방에서 육성해내 주실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거를 꼭 머릿속에 꼭 생각을 하시면서 이 테이블 안에 모든 것을 좀 쏟아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팬분들이 보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고요. 공수 전환에 있어서 뭐 시간적인 걸 적용을 좀 제한을 준다고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또 빠르게 대처를 하고 공수 전환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인지를 하고 뺏고 나서 트랜지션이 이루어졌을 때 그 포지셔닝을 갖추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너무 공간도 작고 해서 그런 포지셔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15세 단계의 K-베이스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제 목표와 목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강사진에서 준비했던 훈련이 정답이다라는 말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들, 지도자분들의 또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더 좋은 이제 아이디어가 좀 생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번 3월에 진행됐던 이 워크숍 내용들이고요. 이어서 짧은 영상 하나 더 공유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오던 걸 똑같이 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해오던 것보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해오던 것 이상으로 바뀌어야 결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아시다시피 목포에서 저희 그 이선수 프로그램 있죠. 이 목표를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쓸 샘플을 만드는 게 이번 목표예요. 물리적으로 속도가 빠른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보지 말고 좀 더 이런 기술적이나 뭔가 그 상황 인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자는 의견에서 그런 신체적인 물리적으로 빠른 것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잘하던 거를 좀 잊고 있다. 왜 잘하는 것들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스타일로 다시 가려고 하냐. 혼자가 아닌 상호적인 작용들이 좀 많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우리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와 뭐가 바뀌었나? 빠용주만 넣었지 그 전과 바뀐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희끼리 모인 이유가 그거니까요. 예, MIK 프로젝트가 축구 관계자로부터 특별히 국내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좀 관심을 좀 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한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질문이었습니다. 자,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의 공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회의 일방적인 그 기술 철학을 현장에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기술 철학을 좀 정립한다라는 게 지금 협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좀 듣고 완성도를 좀 높이려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전에도 사실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전과 지금의 차이는 이런 내용들을 정립해서 문서화했다라는 게 좀 가장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현장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게 저를 포함한 협회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QR 코드인데요. MIK 프로젝트 요걸 한번 활용해서 영상도 있고 문서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도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한민국 성인 대표팀입니다. 월드컵 리뷰 데이터를 좀 저희가 좀 현상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하이 퍼포먼스 그룹에서 조사를 한 부분들입니다. 요 도표를 보시면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든 월드컵 참가 국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팀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 인텐시티 러닝 디스턴스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모든 참가 국가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지표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프린팅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토탈 패스 그리고 패스 성공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 시도 라인 브레이크 성공 그리고 오퍼링 투 리시브 그리고 무브먼트 리시브 볼 프로그레션. 근데 우리가 그 스프린팅이나 고강도 러닝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보다 조금 더 우위를 좀 점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들은 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단 볼 프로그레션에 대한 부분은 수치가 좀 상당히 낮은 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와 세계 탑 10 국가의 비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찬가지로 이제 민트색이 세계 탑 10의 지표고 붉은색이 한국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고강도 러닝이나 스프린팅 거리는 우리가 세계 탑 10보다 좀 월등히 좀 앞서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토탈 패스 성공률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라인 브레이크 시도는 좀 큰 차이는 없지만 라인 브레이크 성공에 대한 부분은 이 또한 좀 차이가 좀 세계 탑 10 국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기 위한 제한이라든지 내가 움직이면서 볼을 받는 부분들에서도 부족함이 좀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 프로그레션에 대한 부분이 세계 탑 10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좀 격차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표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월드컵에서.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월드컵에 출전한 아시아 국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볼 프로그레션은 평균보다도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경험 및 증거 기반 과학적 지식 연결 및 현장 적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와 월드컵 탑 10하고의 좀 차이는 많은 고강도 스프린트가 우리가 좀 많았었고, 그리고 적은 패스,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 시도, 낮은 패스,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 성공률, 그리고 적은 전진 드리블 시 시도 및 볼을 받는 액션에 대한 부분들이 탑 10과의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탑 10들의 그 퍼포먼스를 확인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고강도 스프린트가 있었고, 그리고 높은 기술 이행 정확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진 드리블 시도 및 볼을 이제 받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탑 10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경험 및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압박 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분당 패스 개수, 그리고 경기 속도가 증가가 된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분석 및 사례 연구를 좀 봤을 때는 전환 상황에서 더 나은 상황 판단, 이게 옳은 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압박 상황에서 기술 정확도가 좀 세계 축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격 지역 1대1 돌파 시도 및 득점을 위한 개인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적으로 좀 분석 결과적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래 대한민국 유소년 육성을 위한 과제 4가지를 저희 협회 내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높은 강도로 훈련이 좀 필요하고, 실제 경기처럼, 그리고 경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격, 그리고 수비, 그리고 공격에서 수비로의 전환,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이러한 다양한 국면에 많은 노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 상황, 그리고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 그리고 이 기술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격 그리고 수비에서 1대1 상황에서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세계 탑 10,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에 15세에 저희가 TSG 그룹으로 분석을 한 내용들입니다. 자, 볼 프로그레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볼을 가지고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유럽 선수들과의 차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 상대 진영으로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하는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도 또는 성공률이 월드컵에서 수치적으로 좀 많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인 팀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유소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더 좋은 기회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영상은 프로그레션에 대한 부분, 이제 공격 전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제 스캐닝하는 부분, 주변을 상황을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부분, 본인이 스스로 볼을 받기 전 포지셔닝과 스캐닝하는 부분, 스스로 판단하고 좋은 포지션에서 상황 인식하는 부분들, 의사결정과 이 훌륭한 기술 이행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영상은 파이널 서드에서의 이제 볼을 받기 위한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계 탑 10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또한 미들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 진입 이후에 1대1 상황, 그리고 볼을 받기 위한 제안들, 좁은 공간에서의 높은 기술 이행 능력, 마지막 파이널 득점까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경기 상황의 빈도수나 성공률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또한 파이널 서드에서의 상대를 등진 상황에서의 1대1, 상대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 있게 시도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시도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영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상 진단을 했고, 성인팀을 기준으로 현상 진단을 했고, 그 부분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선 유소년 단계에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좀 드러났습니다. 그 네 가지 요건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훈련 세션을 디자인하고 진행할 때 고려할 상황은 무엇인지가 상당히 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리고 저희가 엘리티우스 코스 코치 워크숍에서도 다양한 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 중에,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 일과들은.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경쟁이 좀 많은 훈련 또는 경쟁이 좀 낮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가 낮고 난이도가 좀 높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인팀 같은 경우는 유지 훈련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주말 경기, 주기화를 생각하고 이제 주말 경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학습을 한다든지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유지 훈련을 초점을 맞추고 훈련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유청소년 같은 경우는 유지 훈련보다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중요하고, 그 안에서 경기로 좀 전이될 수 있는 훈련들이 디자인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의 우측으로 훈련 구성이 좀 돼야 선수들이 좀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또 너무 높은 난이도를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선수들이 배우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의 선수들의 수준, 그리고 팀의 수준에 따라서 지도자가 선수들을 잘 관찰을 하고 훈련을 디자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다양한 훈련 구성을 하는데요. 실제로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훈련을 구성한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구성한 훈련이
반복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상대가 없는 훈련을 했을 땐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실행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또 경험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뭐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 게임 같은 경우는 볼을 우리 팀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볼을 소유하는 부분들은 훈련이 되지만 방향성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축구에서의 공수, 방향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공격, 수비에 대한 훈련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에는 좀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게임 사이클하고는 사이클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스몰 사이드 게임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풀피치, 풀 경기 맥락은 사실 좀 적죠. 그리고 팀 경기를 했을 땐 팀 조직화에는 집중할 수 있지만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은 빈도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훈련 구성할 때 이 현실성과 반복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훈련의 각 훈련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훈련의 효과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선수 필요에 맞게 훈련을 좀 맞춰야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개인 훈련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선수 또는 소수의 선수와 진행하는 그냥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화된 훈련은 선수의 특징, 강점이나 약점을 목표로 설계된 개인 맞춤형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직적인 부분 이렇게 보시면 개인 훈련과 팀 훈련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요. 개인 훈련, 수직적인 부분은 개인 훈련은 한 명 또는 두 명 해서 이제 2대2, 3대3, 4대4, 5대5 이렇게 해서 팀 훈련까지 수직적으로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반 훈련과 개인화된 훈련은 앞전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팀에서 어떤 훈련을 주로 하고 계신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일반적 팀 훈련, 그러니까 개인의 역할이나 맞춤형 개발 목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개인의 필요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훈련 과제를 주어지는 개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측의 아래쪽은 맞춤형 팀 훈련, 개인 선수의 특정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개인 맞춤형 훈련, 그리고 상단에는 맞춤형 팀 훈련으로 세션 주제와 관련하여 각 선수에게 맞춤형 목표가 주어지는 팀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훈련이라고 하면 뭐 좌측에 있는 훈련들이 훈련에 효과가 없다,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측에 치우치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맞춤형 팀 훈련이 실제 선수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잠깐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많이 선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상단 우측에 있는 맞춤형 팀 훈련으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선수들이 학습하고, 그리고 그 학습을 경기로 좀 전이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수들이 상대가 없는 패스 드릴 형태, 요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패턴 패스라고 해서 크게 상대 압박이 전혀 없는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것과 배우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훈련들을 하면 사실 현실성은 좀 부족하죠. 뭐 실제 경기 상황에 이러한 여유 그리고 이러한 그 압박이 없는 상황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 필요한 압박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술적 맥락 또한 부족하고요. 선수들이 이 기술을 경기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배우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몰입도 또한 좀 저하가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 이런 훈련하고 지도자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훈련을 구성을 하고 선수들한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라고 하면 실제 선수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 부분을 몰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종류입니다. 그 드릴 기반과 경기 기반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드릴 기반은 이 좌측에 지금 있는 이런 Y자 패턴 패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상대의 압박이 없고 특별히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훈련들을 드릴 기반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경기 기반 훈련은 실제 상대가 있고 상대의 압박 속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훈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릴 기반과 경기 기반의 훈련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세계의 트렌드를 좀 비교해 본 부분입니다. 훈련 세션에 대해서. 그래서 영국,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비교를 해 본 결과 경기 기반 훈련 그리고 드릴 기반 훈련의 차이가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릴 기반 훈련이 영국,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보다 7에서 19% 정도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기반이라는 건 특별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훈련들, 그러니까 상대의 압박이 없는 훈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기반 훈련이 마찬가지로 한 19% 정도 앞에 있는 이제 네 국가보다는 좀 낮은 수치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계획 시 좀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훈련 중 선수들은 동료와 상대 선수의 위치 및 움직임 그리고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의사결정을 좀 능동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실제 경기와 얼마나 유사한지, 내가 지금 훈련 구성한 것들이 실제 경기와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뭐 동일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스스로한테 항상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령대와 기술 수준에 얼만큼 적합한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경기 기반 훈련 형태의 비율을 늘리는 게 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 종류 그리고 드릴, 경기 기반 형태의 장단점을 지도자가 잘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훈련을 구성하고 어떻게 코칭을 하는지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해 봤던 부분들인데요. 선수들이 훈련에서는 잘하는데 경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선수 생활할 때 그리고 학창 시절에 연습 때는 잘하는데 경기에서는 뭐 연습한 만큼의 반도 이행이 안 된다,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성과 그리고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부분 또는 학습, 이제 배우는 부분, 요 두 가지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코칭 행동이 좀 중요하고, 그리고 훈련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침은 당신이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배웠다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훈련에서는 좀 잘하지만 경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코칭, 지나치게 직접적인 지시,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을 좀 만드는 것들이죠. 이제 과도한 코칭으로 인해서. 그리고 적응력의 부족, 그러니까 선수들이 특정 드릴을 수행하는 것에 능숙하지만 경기 중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 형태의 단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해력이 부족했을 때도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요. 선수들이 기초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드릴을 숙달하여 경기에 기술을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훈련들은 실제로 그 기술들이 경기에 전이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과 학습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는 일시적인 개선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된 조건 하에 현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좀 관찰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좀 쉽고요. 이제 성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근데 학습 중심으로 봤을 땐 영구적인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하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관찰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짧은 시간보다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럼 장기적인 학습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과와 관련된 코칭 행동, 직접적인 지시, 그리고 선수에게 무엇을 할지 말해주는 것, 그리고 실시간 실수에 대한 부분을 지도자가 수정을 해주고 동일한 과제 또는 패턴을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코칭으로는 개방형 질문, 그리고 선수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환경을 좀 제공해주고 격려하는 부분들, 선수들이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허용하는 부분, 그리고 과제를 조정하고 다양한 옵션을 통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부분들을 요거 뭐 지금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이제 강습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서로 본인의 훈련 구성이 어떤지 지금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대면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이유는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어떤 부분의 훈련 구성을 본인들이 좀 하고 계신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건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훈련 그리고 개인화된 훈련, 그래서 우측으로 좀 많은 에너지를 좀 쏟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 훈련보다는 팀 훈련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을 했을 때 선수들이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전술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 쪽으로 좀 훈련 구성을 좀 하시는 게 선수들한테는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 우리가 드릴 형태의 훈련도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훈련을 하는 걸 모든 팀들을 다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드릴 형태의 훈련 구성의 비중이 매우 좀 높아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기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경기 기반 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좌측의 실제 경기는 이런 경기죠. 좌측에 있는 풀피치에서의 11대 11 경기죠. 근데 우측에 있는 이 훈련들을 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지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콘을 놓고 드리블을 통해서 콘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폴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패스 드릴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포지션을 정해놓고 정해져 있는 패턴의 훈련들. 훈련의 진화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처음에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훈련 세션은 그 이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경쟁이 확대되고 선수들이 프로화되면서 구단들은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처음에는 신체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더 나은 플레이를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낼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탄생이 됐고, 지도자는 훈련 세션에 대해 많은 고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생겼고, 그 지도자는 또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 세션을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이게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시아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석이란 어떤 것을 그 구성 요소로 나누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도자는 축구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구분하여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인데요.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경기 국면에서 빌드업, 미들 서드에서의 프로그레션, 파이널 서드 진입, 파이널 서드 진입 이후에 어떻게 기회 창출할 건지에 대한 다양한 국면들이 있겠죠. 자, 이런 왼쪽에 있는 이런 경기가 분석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보면 다 이게 국면대로 이렇게 다 조각이 나 있죠. 공격, 수비, 공격에서 수비 전환,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득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땐 우리가 실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국면 상황에서의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볼을 소유했을 때 원칙이 있겠죠. 우리는 좋은 포지션에 있겠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전진을 하겠다라는 원칙이 있을 거고 또 세부 원칙을 정해놓는 팀들도 있을 거고 그 하위로 또 세부 원칙을 또 정해놓는 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직 볼 소유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한 훈련 세션을 지도자들이 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동차의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자동차가 있고 중간에는 이 분해한 것들이 있잖아요. 부품들. 근데 마지막 우측에 엔진이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엔진을 하나를 가지고 자동차라고 정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사람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뇌만을 보고 뇌가 사람을 정의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축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기 국면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의 작은 한 부분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 실제로 축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드릴 형태의 훈련을 어떻게 하면 경기 기반 훈련으로 좀 전환할 수 있을지 우리 지도자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훈련 종류에 대해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릴 형태와 경기 기반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그 논문에 나오는 그 드릴 형태와 경기 기반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들은 우리나라 지금 그 지도자 교육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교육은 2018년도에 좀 더 나은 지도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코칭 방법론을 좀 구성을 하려고 현장에 진단을 했고 그리고 해결책을 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부터 이러한 새로운 코칭 방법론을 C급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B급의 코칭 방법론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A급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P급에 적용이 되면서 이 18년도에 계획했던 내용들 그리고 준비되었던 새로운 코칭 방법론이 2020년도에 모든 코스에 적용이 완료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도자 KFA 지도자 교육에서는 드릴 형태가 의사결정이 없고 상대의 압박이 없는 드릴 형태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드릴 폼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플레이 폼, 드릴 폼 두 가지 형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교육에 적용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요 내용들은 앞으로 그럼 경기 기반 훈련의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경기 기반의 훈련에 들어간 경기 맥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드릴폼은 지금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드릴폼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드릴폼의 차이는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드릴폼과 플레이폼 그 안에 경기 기반의 맥락들이
들어간 것들이 좋은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5명의 선수를 활용해서 훈련을 진행할 때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드릴 베이스입니다. 상대의 압박이 없는 상황이죠. 자, 위에 상단에 보면 의사결정하는 부분, 상대의 압박, 그리고 방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적, 그리고 득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스페이스는 이제 공간과 이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공격과 수비 전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경기 맥락에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 드릴 형태의 훈련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5번이 6번을 주고 6번이 8번을 주고 8번이 10번을 주고 10번이 4번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패턴 훈련을 했을 때 위에 그 상단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부분들이 이 안에서 선수들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5번에서 6번 주는 것도 의사결정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경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기에서 나오는 그 의사결정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압박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지금 상대가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뭐 시간적인 압박을 지도자가 제약을 주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큰 압박이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공격과 수비 방향을 좀 경험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도자가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이러한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대를 포함시켜 놓으면 이 안에서 상대의 압박이 존재할 거고, 그럼 그 압박 안에서 또 선수가 스스로 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공격과 수비에 대한 이제 볼 소유에 대한 상호작용은 경험할 수 있지만 공격과 수비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목적과 득점에 대한 부분도 경험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단 여기서 전환 상황은 또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규칙을 넣어서 뺏으면 공격으로 전환, 뺏기면 수비로 전환, 이런 부분들은 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하면 또 선수들이 더 나은 또 경기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이 미니골을 활용해서 방향을 좀 제시해주면 공격과 수비, 그리고 목적, 득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훈련을 구성할 때 이런 상단에 있는 경기 맥락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스스로한테 질문이 좀 지도자한테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11대 11 팀 경기를 진행했을 때 현실성은 매우 높겠죠. 실제 경기 상황이니까요. 현실과 동일하죠.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반복성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이 반복성은 지도자가 생각하는 기술적, 전술적 부분의 빈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대 11 팀 경기를 했을 때는 지도자가 생각하는 경기 국면의 기술적, 전술적 부분의 반복, 빈도수는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를 선생님들, 지도자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훈련을 디자인하는데,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해지고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3월에
MIK 이행을 위해서 엘리트 유스 코치 워크숍에서 준비했던 실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 훈련 많이 해보셨죠? 4대2 이제 작은 스퀘어 존에서 4대2 그리고 볼을 블루 팀이 뺐으면 이제 블루가 공격으로 전환하고 4명의 이제 공격했던 레드 팀이 수비로 전환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이 훈련은 드릴 훈련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플레이 훈련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대2로 포지션 경기를 하죠. 자, 이 안에서 기술적 부분들을 선수들이 좀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압박의 강도도 높아질 거고 기술 정확도도 상당히 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 전환 상황. 그래서 요 밑에 보시는 이제 경기 맥락에 필요한 요소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얼만큼 이 선수들이 경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한번 골대를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선수들은 볼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이 될 수 있고 공격과 수비, 전환 상황, 그러니까 상대의 압박 상황에서의 다양한 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이제 골대를 이제 다양하게 위치해 놓음으로써 공간에 대한 부분, 지각을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결론은 상대의 압박 속에서 얼마만큼의 옳은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을 또 어떻게 기술적 이행으로 퍼포먼스를 높여갈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수비, 전환 상황이 자주 이제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언더 15세 게임 베이스드 트레이닝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 접근법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축구는 결국 11대 11 경기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11대 11 경기력이 강해지려면 개인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1대 11 경기 발전을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15세 훈련 접근법 그리고 개인 그리고 동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전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개인 전술에 대한 부분이 향상이 돼야 우리가 이제 11대 11 성인에 이르기까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술, 파트너 전술, 그리고 그룹 전술, 팀 전술로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저희가 실행을 해봤습니다. 뭐 얼마 전에 기성용 선수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했듯이 실제로 현장에 6번 선수, 그러니까 앵커맨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매우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선수들이 얼만큼 그 포지션에서 다양한 경험을 훈련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또 경기에 얼만큼 시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도자들이 얼만큼
제공해 줬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이제 다양한 강습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물론 선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도자의 개선점이 좀 더 많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저 포함해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그 선수들이 6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볼 컨트롤 또는 볼 프로그레션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좀 설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 형태로 훈련 진행을 좀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또 드릴 형태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 상대 압박이 아니어도 이제 덤이나 우리가 훈련 용품을 통해서도 또 다양하게 또 경험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는 이제 드릴 형태였고, 이것 또한 드릴 형태로 실제 상대의 압박은 아닙니다. 빨간 중앙에 있는 3명의 선수들은 빨간 팀은 빨간 팀 쪽으로 타겟 쪽으로 볼을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고, 블루 팀은 수직적으로 볼을 이동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대의 압박은 아니어도 공간을 이제 스캐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지각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훈련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실제로는 인원수를 좀 줄여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경험하고 좀 배웠으면 했던 부분들은 포지셔닝과 그리고 볼 컨트롤 그리고 볼을 받기 위한 3자 움직임.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지금 계속 경기 맥락에 필요한 요소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다양한 의사 결정, 그리고 방향을 정해놔서 공격과 수비로의 방향도 좀 설정을 좀 해놨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격, 수비 전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포지션과 포메이션을 고려해서 훈련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홀딩 미드필드를 활용을 해서 공격 전개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코칭을 했고, 홀딩 미드필더와 함께 주변 선수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대 진영으로 프로그레션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6대6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던 이유는 측면의 선수들을 좀 배제하고 중앙 선수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레이션을 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좀 더 반복의 빈도성을 좀 높여보려는 지도자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는 팀의 볼 프로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격 전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6번 선수 볼을 받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훈련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점으로 좀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볼을 받기 전에 항상 상대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할 건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스캐닝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훈련 시에는. 이래서 다양하게 지도자의 그 목적, 의도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동수로 할 수도 있고, 수비만 놓고 진행을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선수, 하지만
수비에 수적 열쇠를 둬서 공격이 좀 더 수월하게 프로그레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11대 11 동일한 숫자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치를 좀 길이를 좀 줄여놓고 미들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 진입 과정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파이널 서드 이후에 진입 이후에 기회 창출하는 모습들이 아직 더 우리가 좀 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훈련 이후에도 성찰을 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훈련했던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루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훈련 구장을 섭외하는 것도 요즘에 힘들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짧은 길지 않은 시간에 드릴 기반 훈련에 좀 비중을 두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경기 기반 훈련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는 지금 지표나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결과에 또 나왔듯이 경기 기반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게 선수를 발전시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항상 선수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수 스스로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과도한 통제로 선수의 의사결정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좀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유소년 엘리트 선수 코치 6명을 대상으로 10명의 유소년 수행 평가를 시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정확도가 38.8%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가 될 수도 있고요. 6명의 코치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지도자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자, 그로 인해서 협회가 명확하게 지금 방향을 좀 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은 유청소년 선수들한테는 그 상대의 압박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 옳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게임 베이스드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도출이 됐고, 협회가 강습회를 통해서, 그리고 강습회에서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또 그 지도자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분들께서 또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아니죠. 선수를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지도자는 선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이 우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 농부들이 꽃을 이렇게 계속 뽑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음, 그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지도자한테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야만 자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꽃이 피지 않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지 그 꽃을 고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예, 요 내용들은 영상 통해서 한번 보시고 유청소년 코칭의 가장 큰 목적은 단기적인 성과, 승리보다는 선수들의 장기적인 경험과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가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청소년 선수들한테 얼만큼 큰 영향을 주는지 무거운 또 책임감도 좀 느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질문 없으시면 오늘 준비한 내용 전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